전 세계가 싱가포르의 충격적인 발표에 경악했습니다. 싱가포르 인구의 70%가 한국어로 기본 회화가 가능하고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한국어가 사실상 필수 요건이 되었다는 통계였습니다. CNN은 싱가포르가 제2의 서울이 되었다고 보도했고, BBC는 아시아의 문화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평가했죠. 그동안 영어와 중국어의 이중 언어 정책을 고수하던 싱가포르가 어떻게 한국 문화에 이토록 깊이 물들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정부는 왜 이를 막으려다 결국 포용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피아 벨트란입니다. 멕시코시티에서 태어나 20년간 정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죠. 작년 10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창의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한글 안내판이었어요.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와 함께 한국어가 당당히 네 번째 공식 안내 언어로 자리 잡고 있었죠. 면세점을 지나가는데 직원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동양인 외모를 가진 제가 한국인으로 보였나 싶어. 영어로 멕시코에서 왔다고 밝혔더니 직원은 미안하다며 웃었어요. 요즘 손님 대부분이 한국인이라 습관이 됐다는 설명이었죠.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택시 안 라디오에서는 K-팝이 흘러나왔고, 운전사는 능숙하게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거리 풍경도 놀라웠어요. 오차드 로드 주변 상점가의 3분의 1 이상이 한글 간판을 달고 있었고, 한국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이 즐비했죠. 마치 서울의 명동이나 강남 거리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프런트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더욱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어요. 싱가포르 젊은 세대의 90% 이상이 한국 드라마나 K-팝을 즐기고 성인 인구의 70%가 기초적인 한국어 회화가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한국어 능력이 가산점이 된다는 비공식적인 이야기까지 들려왔죠. 저녁 무렵 호텔 라운지에서 현지 문화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문화 인류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싱가포르의 한류 현상은 단순한 문화 유행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한국을 아시아의 새로운 문화 중심지로 인식하고 있었고 한국식 교육 방법이나 기업 문화까지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초등학교 교육 현장의 변화였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한국 동요로 숫자나 알파벳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방과 후 활동으로 태권도나 K-팝 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엘리트 사립학교에서는 제3외국어로 한국어를 정규 교과목에 포함시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모두가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었어요. 교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정부 일각에서는 이런 급격한 문화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민족 국가인 싱가포르의 미묘한 문화적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자국 문화, 정체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는 거였죠. 첫 주 동안 저는 싱가포르 곳곳을 돌아다니며 예비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부기스 지역의 한국타운은 이미 차이나타운이나 리틀 인디아 못지않은 규모로 성장해 있었고 주말이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현지인들로 북적였어요. 대학가 근처에는 한국 유학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었고 서점에는 한국어 교재와 K-팝 아이돌 화보집이 베스트셀러 코너를 차지하고 있었죠. 가장 놀라웠던 건 싱가포르 군대 내에서도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비공식적으로 K-팝 댄스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었고 휴식 시간에는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했어요. 엄격한 규율로 유명한 싱가포르 군대에서조차 한국 문화가 깊숙이 침투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취재를 진행할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인터뷰를 하다가 갑자기 말을 아끼거나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촬영을 하는 도중 누군가 감시하는 듯한 불편한 시선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이나 한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입을 다물었죠. 일주일째 되던 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화려한 한류 열풍 이면에 뭔가 복잡한 역학관계가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누군가는 이 현상을 반기고 누군가는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거대한 권력과 자본의 충돌이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의 본능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이 시대 아시아의 정체성과 미래를 둘러싼 거대한 싸움의 일부라고 말이죠. 저는 노트북을 펼치고 본격적인 취재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더 깊이, 더 위험한 곳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취재를 시작한 지 열흘째 되던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누르라는 이름의 말레이계 유튜버였는데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인플루언서였죠. 그녀는 비밀리에 만나서 중요한 정보를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차이나타운 깊숙한 곳에 위치한 오래된 찻집이었어요. 누르는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났는데 평소 방송에서 보던 밝고 활기찬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변을 계속 살피는 그녀의 모습에서 깊은 두려움이 느껴졌죠. 차를 마시며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누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싱가포르 정부 일각에서 한류 확산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언론 조작과 여론 공작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누르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6개월간 벌어진 일들의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한국 문화 콘텐츠를 다루던 유튜버들의 채널이 갑작스럽게 삭제되거나 광고 수익이 차단되는 일들이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죠. 더 심각한 건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활동을 중단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10년 전 멕시코에서의 악몽이 되살아났어요. 당시 정부의 부정부패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다가 동료 카메라맨 로드리고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단순 사고로 처리됐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경고였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 이후로 저는 권력이 진실을 덮으려 할 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누르가 언급한 인물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람은 데이비드 청이었습니다. 52세의 싱가포르 미디어 재벌로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기업가였지만 실제로는 정부와 깊은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그림자 권력자였죠. 그의 미디어 그룹은 싱가포르 주요 언론사의 60%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중국 자본과 손잡고 동남아시아 전체 미디어 시장을 장악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USB의 내용을 확인하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데이비드 청의 미디어 그룹이 조직적으로 반한류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체계적이었어요. 한국 음식이 건강에 해롭다는 가짜 연구 결과를 퍼뜨리고 K-팝이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친다는 조작된 통계를 언론에 흘리고 있었죠. 심지어 소셜미디어에 댓글 부대를 운영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정부 고위 관료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한류를 문화적 침략으로 규정하고 싱가포르의 다문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청은 이런 정부의 우려를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의 사업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저는 한국계 싱가포르인 2세인 김하나를 만났습니다. 38세의 그녀는 현지 한국문화센터에서 일하며 양국 간 문화 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차분하고 온화한 인상과 달리
그녀는 싱가포르 한류 현상에 대해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재 싱가포르의 한류가 완전히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어요. 정부나 특정 세력이 조장한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받아들인 문화라는 거였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급격한 변화를 불편해하는 기득권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녀가 들려준 구체적인 사례들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어 학원을 운영하던 사업가가 갑자기 사업 허가를 취소당했고 K-팝 댄스 학원들이 소음 민원을 이유로 강제 폐쇄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당한 행정 조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한류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적인 탄압이었죠. 며칠 후 저는 제시카 탄이라는 기자를 만났습니다. 35세의 그녀는 싱가포르 유력 일간지의 문화부 기자였는데 친중국 성향이 뚜렷한 인물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제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있다며 접근했지만 실제로는 제 취재 의도를 파악하려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제시카는 교묘하게 한류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려 했어요. 한국 문화에 과도하게 심취한 청소년들의 정체성 혼란, 전통문화 계승의 위기, 지나친 외모, 지상주의 확산 등을 언급하며 제가 이런 문제점들을 다룰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녀의 질문 하나하나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죠. 취재를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싱가포르 내부의 문화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문화 패권 전략과 한류의 확산이 충돌하는 지점에 싱가포르가 있었고 데이비드 청 같은 인물들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누르처럼 진실을 알리려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처럼 문화의 다양성과 자유로운 교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싱가포르의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문화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이 위험한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또다시 동료를 잃는 비극을 겪을 수도 있는데 계속 나아가야 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로드리고가 마지막으로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은 그 자체로 힘이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저는 노트북을 열고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 청과 그의 조직, 정부의 은밀한 개입,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맞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죠. 위험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제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본격적인 잠입 취재를 시작한 건 11월 둘째 주였습니다. 누르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저는 싱가포르 곳곳에 숨어있는 한류의 진짜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템피니스 지역의 한 유치원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현직 코디네이터로 변장한 조수와 함께 유치원을 방문했어요. 원장의 허락을 받아 수업을 참관할 수 있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전 수업 시간 선생님이 한국 동요곰 3마리의 멜로디에 맞춰 숫자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신나게 따라 부르며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를 섞어가며 숫자를 익히고 있었죠.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간식 시간이었습니다. 김밥과 유부초밥이 간식으로 제공됐는데 아이들이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선생님은 한국 음식이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혀 있고 아이들도 좋아해서 일주일에 2~3번은 한식 간식을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점심시간 즈음 저는 부킷 바톡 지역의 공무원 시험 학원가로 이동했습니다. 하나가 알려준 정보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공공연하게 한국어 특별반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학원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 비공식적이지만 한국어 능력이 있으면 공무원 채용에서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 학원장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싱가포르 정부가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면서 한국어가 가능한 인재를 선호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특히 통상, 문화, 관광 분야에서는 한국어 능력이 거의 필수가 되어가고 있었죠. 공식적인 가산점은 없지만 면접에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면 면접관들의 반응이 확실히 달라진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싱가포르 군부대 근처에서 비밀리에 만난 한 현역 군인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군대 내부에서도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었는데 비공식적으로 K-팝 댄스 동아리가 여러 개 운영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주말 자유시간에는 병사들이 모여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게 일상이 됐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장교들 사이에서도 한국 군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군의 훈련 방식이나 리더십 철학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일부 고위 장교들은 한국 국방대학원에서 연수를 받고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엄격한 규율과 위계 질서로 유명한 싱가포르 군대가 이렇게까지 한국 문화에 개방적이라는 사실이 놀라웠죠. 저녁 무렵 저는 레플스 플레이스의 금융가로 향했습니다. 이곳의 변화도 극적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수많은 금융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들 중 상당수가 한국 음식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부터 간단한 김밥 전문점까지 다양한 한식당들이 싱가포르 금융가의 식문화를 바꿔놓고 있었죠. 한 투자은행 직원과의 대화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최근 한국 기업들과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한국 비즈니스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거였습니다. 회식 문화나 나이에 따른 호칭 체계 같은 한국적 관습을 알아야 원활한 비즈니스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많은 금융회사들이 직원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진행할수록 방해 공작도 점점 노골적이 되어 갔어요. 촬영 도중 갑자기 나타나 신분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인터뷰 약속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특히 정부 관련 시설 근처에서는 누군가 계속 저희를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어느 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니 방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노트북과 카메라는 그대로였지만 제 취재 노트와 백업 하드드라이브가 사라진 상태였어요. 호텔 측은 청소 직원의 실수라고 했지만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건 누가 봐도 명백했죠. 다행히 중요한 자료들은 클라우드에 백업해둔 상태였지만 이제 적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시카 탄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녀는 제가 편파적인 시각으로 싱가포르를 왜곡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외국인이 와서 싱가포르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죠. 그녀의 어조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고 곧 제 취재 활동이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될 거라는 암시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오후 온라인 매체에 저에 관한 기사가 올라왔어요. 멕시코 감독, 싱가포르 문화 갈등 조장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싱가포르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에는 저를 비난하는 내용들이 조직적으로 달리고 있었고 일부는 제 신변을 위협하는 내용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저는 취재를 계속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방해 공작들이 제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누르와 하나의 도움으로 더 많은 증거들을 수집했고 싱가포르 한류의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이해관계들을 하나씩 밝혀나가기 시작했죠. 특히 주목했던 건 데이비드 청의 행적이었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문화 다양성을 옹호하면서도 뒤에서는 중국 자본과 손잡고 한류를 막으려 했어요. 그의 미디어 그룹이 소유한 방송사들은 은근히 한국 문화의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켰고 중국 문화 콘텐츠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가 정부 고위층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문화부와 교육부의 주요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한류 확산을 막기 위한 각종 규제 정책을 제안하고 있었죠. 겉으로는 싱가포르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를 돕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희망적인 장면들도 목격했어요. 젊은 세대들은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선택한 문화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자발적인 문화 교류 모임을 이어가고 있었죠. 특히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 자유운동이 조용히 확산되고 있었는데 이들은 어떤 문화를 좋아하고 즐길지는 개인의 자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상당한 양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어요. 정부의 은밀한 개입, 데이비드 청의 이중적 행태, 중국 자본의 영향력 그리고 이에 맞서는 시민들의 저항까지 싱가포르 한류를 둘러싼 복잡한 그림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미행과 감시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고 협박 메시지도 계속 늘어났어요. 누루는 이미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잠적한 상태였고 하나도 가족들이 이상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이제 단순한 문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싸움이 되어버린 거였죠. 12월이 되자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이 하나둘 새어나가기 시작했고 데이비드 청은 이를 역이용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미디어 그룹은 제가 싱가포르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외국 세력의 스파이라는 음모론을 퍼뜨리기 시작했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건 누르의 해킹 사건을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전문 해커를 통해 분석한 결과 누르의 유튜브 채널을 공격한 IP 주소가 데이비드 청의 미디어 그룹 본사에서 나왔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더 깊이 파고들자 놀라운 연결고리가 드러났는데 데이비드 청이 중국의 대형 미디어 기업들과 비밀리에 제휴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문서를 분석해보니 그의 계획은 단순히 한류를 막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동남아시아 전체 미디어 시장을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죠. 싱가포르는 그 첫 번째 교두보였고 한류는 이 계획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겁니다. 데이비드 청은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아 반한류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었고 그 대가로 싱가포르 미디어 시장을 중국 자본에 개방하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제시카 탄의 공격도 더욱 집요해졌어요. 그녀는 주류 언론을 통해 저를 문화 제국주의자로 몰아갔고 제가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프로파간다를 제작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퍼뜨렸습니다. 일부 싱가포르 시민들이 이런 선동에 넘어가기 시작했고 온라인에서는 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조직적으로 형성되고 있었죠. 그러던 중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하나의 가족이 직접적인 협박을 받은 거였어요. 그녀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한식당에 괴한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딸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가게를 폐쇄시키겠다고 위협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눈물을 흘리며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이 적들이 궁지에 몰렸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누르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이 완전히 삭제됐고 광고 계약들도 모두 취소된 상태였어요. 100만 명의 구독자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였죠. 누르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의지도 강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그녀의 이름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취재할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기로 한 거였죠. 12월 15일 저는 싱가포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싱가포르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겠다는 계획이었어요. 발표가 나가자마자 엄청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데이비드 청 측은 즉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했고 정부는 외국인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들먹이며 압박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SNS를 통해 저를 응원했고 진실을 알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죠.
기자회견 전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호텔 로비에서 데이비드 청이 직접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정중하지만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냐고 멕시코에 있는 가족들의 안전도 생각해보라고 했죠.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고 이것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 문화를 두려워하는지, 싱가포르 젊은이들의 선택을 막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이죠. 데이비드 청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것은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작은 도시국가가 거대한 문화적 파도에 휩쓸리면 정체성을 잃는다는 논리였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거라는 생각에 긴장됐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새벽녘에 누르로부터 메시지가 왔는데 그녀도 내일 기자회견장에 나타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겠다고 전해왔죠. 기자회견 당일 아침 국회의사당 앞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언론사 기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이 모여 있었는데 찬성과 반대 세력이 뚜렷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류를 지지하는 젊은이들이 케이팝 음악을 틀며 응원했고 다른 쪽에서는 데이비드 청이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반한류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고 있었죠. 경찰이 대거 출동해 양측을 분리시키려 했지만 긴장감은 계속 고조되고 있었어요. 상황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그동안 준비한 자료들을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정부의 은밀한 개입, 데이비드 청과 중국 자본의 유착, 조직적인 언론 조작과 시민 탄압의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죠. 하지만 발표를 시작한 지 10분도 되지 않아 갑자기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이 중단됐고 현장의 와이파이도 모두 먹통이 됐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통신을 차단한 것이 분명했죠. 설상가상으로 반한류 시위대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곧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데이비드 청이 나타났어요. 그는 당당하게 마이크를 잡고 저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이 외국인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싱가포르의 평화를 깨뜨리는 선동가라고 말이죠. 군중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나왔고 상황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혼란이 극에 달한 순간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사실 인터넷 차단을 예상하고 구식 위성 전송 장비를 준비해뒀던 거였어요. 조수가 재빨리 장비를 설치하는 동안 저는 마이크를 잡고 군중들에게 직접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문화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며 누구도 그 흐름을 막을 권리는 없다고 했죠. 싱가포르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선택한 것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선택이었고 이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제 말에 공감하며 환호성을 질렀죠. 하지만 데이비드 청은 더욱 격렬하게 반박했습니다. 싱가포르의 고유한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우리는 한국의 문화 식민지가 될 거라고 선동했어요. 바로 그때 누르가 나타났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녀인 것을 알아본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누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채널이 삭제됐는지, 누가 자신을 협박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한류를 두려워하는지 말이죠. 그녀가 준비해온 노트북을 열자 화면에 충격적인 문서들이 나타났어요. 해킹 실력을 발휘해 데이비드 청의 이메일 서버에서 빼낸 자료들이었습니다. 중국 기업과 주고받은 비밀 계약서, 반한류 공작에 사용된 자금 내역, 정부 관료들과의 유착 증거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죠. 군중들은 경악했고 심지어 데이비드 청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가 싱가포르의 문화적 독립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중국의 이익을 위해 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도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왔어요. 그녀는 한국 문화가 싱가포르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양성의 가치를 배웠고 새로운 창의성이 꽃폈으며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고 말했죠. 위성 전송이 성공적으로 연결되면서 이 모든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기 시작했어요.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 나아가 전 세계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게 된 거였습니다. SNS는 폭발적인 반응으로 가득 찼고 수많은 사람들이 싱가포르의 문화적 자유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죠. 데이비드 청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어요. 그의 부하들이 물리력을 사용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경찰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양측 모두를 제지했고 오히려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죠. 절정의 순간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싱가포르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양성과 자유가 숨쉬는 사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통제되고 조작되는 사회입니까? 광장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누군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 자유. 곧 수천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졌고 그 함성은 싱가포르 전역에 울려 퍼졌죠. 하지만 데이비드 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물리적 위협을 가하려 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저와 누루 하나를 둘러싸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죠.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은 긴장감이 흘렀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중 속에서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간 방벽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손을 맞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한국 노래였습니다. 평화와 희망을 노래하는 그 멜로디가 광장을 가득 채웠고 폭력의 위협은 음악의 힘 앞에 무력해졌죠. 바로 그 순간 경찰 특수부대가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체포한 건 저나 시위대가 아니었습니다. 데이비드 청과 그의 부하들이었죠. 누루가 제공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겁니다. 부정부패, 외국 자본과의 불법 거래, 시민 탄압 등 수많은 혐의가 있었어요. 데이비드 청이 연행되는 순간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그토록 권력을 휘두르던 미디어 재벌이 초라하게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정의의 승리를 실감했어요. 하지만 더 큰 반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예상치 못한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데이비드 청의 딸이라고 밝혔어요.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모든 사람을 경악시켰습니다. 데이비드 청의 딸 샤론은 사실 3년간 한국에서 K-팝 연습생으로 생활했다고 고백했어요. 아버지 몰래 한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꿈을 키우며 땀 흘려 연습했다는 거였죠. 하지만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강제로 싱가포르로 끌려왔고 그 이후로 감금 생활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샤론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겉으로는 싱가포르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과 이익만을 추구했다고 말이죠. 자신의 딸조차 꿈을 포기하게 만든 사람이 어떻게 싱가포르 젊은이들의 미래를 논할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더 놀라운 폭로가 이어졌어요. 싱가포르 정부 고위 관료의 부인이 익명으로 제보한 내용이 공개됐는데 놀랍게도 총리 부인이 한국 드라마 리틀 서울의 숨은 투자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싱가포르를 배경으로 한 한국 싱가포르 합작 드라마였는데 대성공을 거두며 양국 문화 교류의 상징이 됐었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공식적으로는 한류를 우려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고위층조차 한국 문화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는 한류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하지만 가장 큰 반전은 하나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공개한 신분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하나는 사실 한국 정부가 파견한 문화 전도사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임무는 한류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문화 교류를 돕고 양국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었어요. 하나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문화가 강요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단지 싱가포르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만 했다고 말이죠. 그녀는 결코 선전이나 세뇌를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싱가포르 문화의 가치도 함께 알리려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연쇄적인 폭로들로 인해 싱가포르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고 진실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였죠. 특히 데이비드 청 같은 인물들이 애국심을 팔아 사익을 추구했다는 사실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제시카 탄도 큰 변화를 겪었어요. 그녀는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자신이 데이비드 청에게 이용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진실을 추구해야 했는데 권력에 눈이 멀어 도구가 됐다고 자책했죠. 그녀는 이후 진실을 보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데이비드 청의 비리를 추가로 폭로하는 특종 기사들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도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류를 막으려던 각종 규제들이 철회됐고 오히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아시아 문화 수도로 싱가포르를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진실의 힘이 결국 승리했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존중받게 된 거였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보여준 용기와 열정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문화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누르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비록 100만 구독자를 잃었지만 진실을 밝힌 그녀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새 채널은 빠르게 성장했고 이제는 단순한 K-팝 리액션을 넘어 문화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죠. 하나는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후에도 싱가포르에 남기로 했어요. 그녀는 이제 공식적으로 양국 문화 교류를 담당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숨어서 활동하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습니다. 특히 누르와의 관계도 공개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되어 행복해했죠. 데이비드 청의 딸 샤론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연습생 생활을 재개했어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난 그녀는 자유롭게 꿈을 추구할 수 있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비록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려워졌지만 진정한 자신의 삶을 찾았다는 점에서 후회는 없다고 했죠.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후 저는 다큐멘터리 후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예상치 못한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작 과정에서 입수한 추가 자료를 분석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거였죠. 데이비드 청이 체포된 후 압수된 자료 중에는 더 큰 음모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중국의 문화 확장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미디어 제국을 건설하려 했어요. 싱가포르는 시작에 불과했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까지 그의 검은 손길이 뻗어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계획에 반대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바로 싱가포르 정보부 내의 비밀 조직이었는데 그들은 오래전부터 데이비드 청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한국에서 파견된 것도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싱가포르 정보부와도 협력하고 있었던 거였죠. 하나는 이중 스파이였던 셈이에요. 그녀의 진짜 임무는 데이비드 청의 조직에 침투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고 한국 문화 전도사라는 신분은 그를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동안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누르의 역할도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해킹 실력을 발휘해 데이비드 청의 서버에 침투할 수 있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싱가포르 정보부가 은밀히 그녀를 도왔고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했던 거였죠. 누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작전의 일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저는 혼란에 빠졌어요. 제가 만들고 있는 다큐멘터리가 과연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조작의 일부인지 확신할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싱가포르 젊은이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은 진짜였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다큐멘터리에 담기로 했어요. 복잡한 국제정치와 정보전의 실체, 그 속에서도 순수하게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균형 있게 다루려 노력했죠. 문화는 정치나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와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임무 때문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두 나라의 문화 교류를 바라고 있다고. 문화를 통해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걸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녀의 눈빛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누르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단순한 인플루언서를 넘어 문화 다양성 운동가로 변신한 그녀는 이제 더 큰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UN 청년 대표로 선정되어 전 세계를 돌며 문화적 자유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었죠. 그녀의 경험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문화 검열에 맞서는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샤론의 이야기도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에서 다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그녀는 마침내 데뷔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다국적 걸그룹의 멤버가 된 그녀는 아버지와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켰죠. 특히 가족과의 화해를 주제로 한 자작곡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그녀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데이비드 청에게서 일어났어요.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는 깊은 반성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딸이 보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깨달았다고 했죠. 출소 후에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문화 다양성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저는 깊은 교훈을 얻었어요. 문화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며 경계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흐르는 물과 같다는 것을. 그것을 막으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더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을 말이죠. 싱가포르는 이제 진정한 리틀 서울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싱가포르의 정체성을 잃었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갖게 됐죠. 한국 문화와 싱가포르 문화가 아름답게 융합되어 새로운 하이브리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뒤 저는 완성된 다큐멘터리를 들고 다시 싱가포르를 찾았습니다. 도시의 풍경은 놀랍도록 변해 있었어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아시아 문화 수도를 선언한 이후 싱가포르는 명실상부한 문화의 허브로 거듭나고 있었죠.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교육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한국어가 제2외국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됐고 많은 학교에서 한국식 교육 방법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창의성과 협동을 강조하는 한국의 교육 철학이 싱가포르의 경쟁적인 교육 문화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었죠. 거리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차드 로드에는 대형 한류 복합 문화 공간이 들어섰고 매주 K-팝 공연과 한국 영화 상영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싱가포르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도 함께 마련되어 진정한 문화 교류의 장이 되고 있었죠. 제 다큐멘터리 리틀 서울의 비밀 시사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누르와 하나 그리고 뜻밖에도 출소한 데이비드 청까지 참석했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죠.
진실을 위해 싸운 사람들의 용기와 문화의 힘이 만들어낸 변화에 모두가 감동했던 겁니다. 시사회가 끝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문화는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전파된다고. 싱가포르가 보여준 것은 문화적 개방성과 다양성이 한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진리였다고 말이죠. 그해 12월 마리나베이에서는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BTS의 홀로그램 콘서트였는데 무려 50만 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어요. 싱가포르 정부가 공식 후원한 이 행사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문화적 화합의 축제였습니다. 무대에는 K-팝 스타들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전통 예술가들도 함께 올랐어요. 한국의 현대 음악과 싱가포르의 전통 음악이 어우러진 협연은 정말 환상적이었죠. 50만 명이 하나 되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화의 진정한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콘서트가 클라이맥스에 이르렀을 때 무대에 특별한 게스트가 등장했어요. 바로 샤론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화해를 주제로 한 자작곡을 불렀는데 객석에 있던 데이비드 청은 딸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죠. 부녀의 화해는 싱가포르 사회 전체의 화해를 상징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누르와 하나도 무대에 올랐어요. 그들은 문화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짧은 연설을 했는데 특히 누르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문화를 막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함께 즐기세요. 그것이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 거예요. 다큐멘터리는 큰 성공을 거뒀어요. 칸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전 세계적으로 문화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죠. 특히 아시아 각국에서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문화자유특별법을 제정했어요. 이 법은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문화를 선택하고 즐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었죠. 또한 문화 다양성을 해치는 어떤 형태의 검열이나 탄압도 금지했습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문화자유보장법이었어요. 경제적 효과도 놀라웠습니다. 한류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싱가포르는 아시아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했어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지사를 설립했고 양국 간 무역도 크게 늘어났죠. 문화가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된 거였습니다. 교육 분야의 변화도 주목할 만했어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 한국학과가 신설됐고 한국의 여러 대학들과 교환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 유학이 새로운 트렌드가 됐고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서 꿈을 키우고 있었죠.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사회 전반의 개방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한류를 계기로 싱가포르 사회는 다양성의 가치를 재발견했고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됐습니다. 이는 다민족 국가인 싱가포르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죠. 마지막 날 저는 마리나베이를 걸으며 깊은 감회에 젖었어요. 1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와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들렸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활기가 넘쳤죠. 저는 내레이션을 녹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화는 물과 같아서 막으면 막을수록 더 큰 힘으로 흘러넘칩니다. 싱가포르가 보여준 것은 그 흐름을 막는 대신 함께 흘러가는 지혜였습니다. 리틀 서울은 이제 단순한 별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적 다양성과 자유가 만들어낸 새로운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해가 지는 마리나베이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노을빛에 물든 하늘 아래 싱가포르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문화의 힘이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변화를 목격한 증인으로서 저는 깊은 감사와 희망을 느꼈죠.